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토큰포스트의 최신 시장 데이터와 뉴스 브리핑, 그리고 각종 온체인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자료들이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7만 6천 달러 선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차트만 보면 조금 지루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겉보기의 고요함 아래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들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시경제의 거대한 압박이나 국가 단위의 도입 움직임, 또 기술적 결함 같은 큰 이슈들이 수면 아래에 얽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면서 왜 지금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교차로인지 그 진짜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게 이번 탐구의 미션입니다. 겉보기 거격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자금 흐름을 읽어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OKX 시장 데이터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만 5,99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 0.09%입니다. 사실상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이걸 물 위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쉴 새 없이 발갈퀴를 젓는 오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발갈키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거시 경제 지표와 내부 자금 흐름이거든요. 맞아요. 낙폭은 거의 없었는데 1억 6,51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과 1억 3,36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번갈아 청산됐습니다. 네, 시장 정책 가격은 제자리인 것 같지만 초단위나 분단위로 쪼개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트레이딩이 아주 좁은 가격대 안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위아래로 흔드는 휩소 장세가 연출되면서 단기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대거 정리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이 좁은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무려 8억 2,400만 달러가 유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시장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개인들의 단기 레버리지 물량은 청산되는데 월스트리트 기관들은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역대급 규모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하는데도 가격이 7만 6천 달러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시장을 짓누르는 거시경제 압력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 분위기 때문일까요?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거기다가 동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가 팽배해 있거든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강해졌군요. 과거 FOMC 회의 직후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패턴이 반복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에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단기적인 공포가 크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기관들의 시계는 일반 투자자들의 시계와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단기적 폭풍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변화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체스 게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집된 리포트들 중에서 체코 중앙은행에 대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의 1%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움직임이죠. 그런데 솔직히 리포트 원문을 보면요. 비트코인을 1% 편입했을 때 기대 수익 상승은 미미하고 위험 변화도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국가중앙은행이 굳이 비트코인 편입을 왜 평가하는 건가요? 그 수익률 수치 그 자체에 집중하면 이 움직임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려는 펀드가 아니거든요. 국가 경제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보험이죠. 역사적으로 그 보험의 역할은 금과 달러가 독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 후보의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올렸다는 거네요. 네,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날 확률이 적더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처럼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해칭 수단으로 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의 고정된 발행량과 검열 저항성이 국가 단위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보험 옵션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시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가 또 하나 있죠. 네, 솔라나 이동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77만 455개의 솔라나가 미확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기관용 보관소로 이동했습니다. 77만 개면 지금 가격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입니다. 아까 비트코인 ETF로 8억 달러가 유입됐다는 맥락과 일치하네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억만장자 단위의 큰 손들과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을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체스 말들을 펼치하고 있는 장기전의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국가가 장기전을 준비하며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이제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짚어볼 차례군요. 네, DSRV 행사 리포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율주행차처럼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였죠. 네, 현재 외환 시장의 송금망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자율주행차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전해주는 차체에 해당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차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연료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우시에요. 기술적 구조를 생각하면 그렇게 정정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 자체가 중앙 관리자 없이 24시간 내내 금융고속도로를 달리는 인프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위를 가장 활발하게 달리는 화물이 바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이 결합이 기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송금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수수료 몇백 원으로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각국 규제 당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규제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 상원에서 5월 표결을 목표로 심사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수익 조항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조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가요? 만약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서 기존 은행 계좌의 완벽한 대체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은행 계좌를 대체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고객 예치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엄청난 이자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법 규제 때문에 이 수익을 코인 보유자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그 수익 배분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정말 판이 뒤집히겠네요. 전통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면서 송금은 빛의 속도로 되고 달러와 가치도 똑같이 연동된다면 굳이 은행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네, 미국 규제 당국도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혁신 인프라를 미국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서 주도권을 주려는 겁니다. 동시에 홍콩 금융관리국에서도 허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홍콩 역시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금융 허브가 이 자율주행 인프라의 규칙을 세우고 무면허 운전자들을 속아내는 규제 정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말 국가 차원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네요. 그런데 이 막대한 자본의 흐름이 단순한 금융을 넘어서 현실 정치 권력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뉴스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테도 주주의 기부금 소식 말씀이시군요. 네, 테더의 주주인 크리스토퍼 하본이 영국의 우파 정치인 나이젤 파라지에게 500만 파운드를 기부했다는 소식 말이죠.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아무리 경호비 명목이라고 하지만 암호화폐 자본이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초창기의 암호화폐 자본이 단순히 가상 공간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현실의 정치인과 로비스트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물리적 권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크립토 자본이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군요. 앞으로 이 자본과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암호화폐가 이제 완벽한 대세고 제도권 편입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네, 혁신이 항상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오늘 다룰 자료들 중에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과 위험 요소들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뼈아픈 경고등 역할하는 사건들이었죠. 첫 번째가 바로 라이트코인에서 발생한 M웹 검증 결함 사건입니다. 무려 85,034개의 라이트코인이 부풀려지는 인플레이션 버그가 발생했다고요. 네, 블록체인의 핵심 신뢰를 흔들 뻔한 사건입니다. 아니, 정해진 발행량을 투명하게 증명한다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인데 어쩌다 이런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바로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사이에 기술적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M앱은 사용자의 거래 정보, 즉 금액을 암호화해서 가려버리는 프라이버시 기능입니다. 아,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숨겨주는 기능이군요. 네, 그런데 금액을 숨긴 상태에서 새로운 코인이 무단으로 복사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영지식 증명 코드에 논리적인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금액을 가리려다가 시스템 자체가 해커가 코인을 몰래 복사해내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맹점이 생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암호화 기술도 결국 인간이 설계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대한 묵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스케일 측면에서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네, 디파이 생태계의 대장격인 에이브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무려 2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2천억 원이면 웬만한 중소금융기관이 흔들릴 수준인데 코드가 알아서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디파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멍이 생기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디파이의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이브 같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초과담보 대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15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야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만약 담보 가치가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장의 담보를 자동으로 팔아서 100만 원의 빚을 청산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코드가 알아서 팔아치우니까 빚을 못 갚을 일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실 채권이 생긴 거죠? 문제는 현실 시장의 유동성이었습니다. 아, 팔아야 할 때 사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가격이 천천히 떨어질 때는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지만 특정 자산의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하고 시장에 공포가 덮쳐서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얘기가 다릅니다. 시장가로 던져도 사줄 매수자가 없었군요. 네, 코드는 담보를 팔라고 명령하지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담보 가치가 빌린 금액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시스템 내부에 2천억 원이라는 부실 채권이 그대로 쌓이게 된 거죠. 아무리 코드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짜여 있어도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나 유동성 가뭄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탈중앙화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도 최종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기술적, 거버넌스적 숙제가 아직 많이 산적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의 붕괴 사례와 아주 대조적인 데이터도 오늘 리포트에 있었죠. 네, 리플의 케이스가 바로 오늘 분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리플이 최근 1분 결제 테스트에서 기존 전통 금융망인 스위프트 대비 60%의 비용 절감을 입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0% 비용 절감은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수준의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에이브 같은 디파이와 비교하면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에 가깝지 않나요? 특정 기업 주체가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전통 금융권이 리플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책임질 주체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에이브에서 2천억 원이 부실화됐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반면 리플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 은행들은 명확하게 리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 책임 소재가 확실하다는 게 전통 금융권에는 필수적인 요소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완전한 탈중앙화의 이념보다는 통제 가능하면서 효율성도 높은 중앙화된 혁신을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쭉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시장의 맥락이 한층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7만 6천 달러 선에서 멈춰 있는 지루한 시장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치열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거시경제 환경의 압박 속에서 단기 레버리지는 청산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월스트리트와 국가중앙은행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자본 인프라가 법제화를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기술적 결함과 디파이의 유동성 위기라는 뼈아픈 성장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혁신이 전통 금융을 완벽히 대체하기까지는 아직 꽤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기술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분들이 향후 시장을 지켜보실 때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체코 같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비트코인 편입을 연구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의 자율주행 인프라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죠. 그렇다면 향후 10년 뒤에 지금 우리 지갑 속에 들어있는 뻣뻣한 종이 지폐, 즉 국가가 발행한 법정 화폐의 진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오, 돈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국가가 강제하는 신용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것인지 아니면 국경 없이 흐르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인지 누가 진정한 화폐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 오늘 살펴본 거대한 흐름을 바탕으로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의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심도 있는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